자, 4월 마지막 주차가 되었죠. 4월 4주차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하려고 하는 얘기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은 좋다라고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시고 또 어떤 지역은 되게 많이 속상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걸 가지고 누군가는 뭐 약간 세력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또는 반대로 그냥 실망만 하고 또는 너무 좋아하고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요, 일단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먼저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왔던 얘기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위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지방장의 직접적인 영향도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능력자는 아니니까 일단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어쨌든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 말하는 그 지하철, 전철이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고속철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들을 구축을 계획을 발표하는 거죠. 보통 4년에 한 번꼴로 발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보통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아마 6월 달 발표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발표를 하기 전에 그 전에 공청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4년 전인가 했던 2016년에 했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를 하기 전에 그해 아마 그때는 1월이었나 2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청회 때 미리 발표를 했고요. 그때 발표했던 내용 외에 실제 발표에는 하나가 더 추가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청회 자료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공청회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포함된 게 아마 하남선 관련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청회 자료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김명희 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공청회 내용이 대부분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이번에 가장 불만이 많은 GTX-D 노선이겠죠. 그 노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뭐 현장의 불만 때문에 고려를 해보면서 좀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일단 금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쉽게 뭔가 만들어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약간의 변경 가능성 정도를 뭐 염두에 두고 표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나왔던 그 대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급행철도 GTX-D 부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하남까지 이어지는 노선까지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속상해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사실상 장기에서 그러니까 김포에서 하남까지 가는 노선에다가 인천까지 추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인천시에서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기사에서 봤던 걸로 말하면은 약 4조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예산 문제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라고 해서 약간 정치적인 요소도 조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분명한 거는 지금 현재 지역적인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검토, 재검토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또다시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하는 자체는 앞으로 일어날 장기적인 호재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기를 잘 타고 타이밍을 잘 타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속상해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내용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서울과 수도권에서 가장
혜택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호재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지금 보여드린 이 노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각의 노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직 너무 앞서 나가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쉽게 또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노선이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등장된 노선이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실 때 지금 현재 이 빨간색으로 있는 노선 중에서 가장 그동안 서울 수도권으로 진출입하기가 어려웠던 지역이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곳이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아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끼쳤다면 앞으로는 확실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도장을 찍어준 개념이니까요. 단 한 가지, 제가 도장을 찍어줬다고 해서 확정된 거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과정 이후에 예타라는 게 하나가 더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많이 남은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금방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서울 진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향에서 뭐 서울로, 김포에서 서울로, 아니면 인천, 광명 이렇게 해서 일자리 노선으로 갈 수 있는, 또는 요 오산에서 기흥, 하남에서 송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많은 노선들의 단축도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평가받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나중에 바뀌게 될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발표로 인해서 아마 단기적인 호가 상승은 발생하게 될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워낙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여기에서도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방 보여드렸던 거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나왔던 공청회 자료고요. 이거는 이제 신문기사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보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가지를 더 추가를 시켜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곳에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쪽으로 집중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가 됐던 곳이 어디 있는가, 어디가 되었겠는가 라는 부분을 한 번쯤 김포 지역, 고양 지역, 뭐 고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신분당선이 있는 지역이 되겠죠. 또는 시흥에서 양천으로 들어오는, 광명으로 들어오는 지역, 이쪽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은 많은 관심이 없었거나 떨어졌던 곳, 이런 쪽으로 조금 집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막연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하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쓰긴 했는데, 사실상 부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 중에 초보자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 초보자분들이 책을 보고 배웠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호재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호재가 생기면 가격이 오른다. 근데 이미 제 강의를 들어보셨거나 또는 제가 주로 항상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을 하시겠지만, 이 호재라고 하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워낙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매우 진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랐네 며칠 사이에라고 해서 속상해 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앞으로도 또 충분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너무 초보이신 분들은 호재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오를 것만 같처럼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왜 그런지를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셨던,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내용을 제가 조금 축소해놨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설 노선이죠. 그리고 예전부터 2차, 3차부터 있었던 노선들이 시행 중인 사업이라고 해서 검은색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나왔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말고 4년 전쯤에 나왔던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그때 빨간색 사업이 신규 사업이었죠. 자, 그러면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된 곳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예전에는 대화에서 운정까지 가는 3호선 연장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운정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주 금능역까지 연결되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아마 금능역 지역이 굉장히 호재다라고 해서 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당연히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많겠는데 문제는 3차 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같은 동일 노선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결국 4, 5년간 진척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가격의 변동폭이 있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아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이외에도 시행된 사업은 분명히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큰 기대 쪽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서 낭패를 겪으실까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삼송까지 연결되는 사업. 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 연장이었죠. 삼송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얘기가 있다. 자, 그만큼 예타도 아직 못 받은 상황이고 되게 지연이 됐었다는 것. 자, 그 밖에도 여기 보시게 되면 원종 홍대선이라고 해서 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는 원종에서 홍대까지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기 대장지구, 대장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장까지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부천대장에서 홍대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지금까지 조금 확장은 됐지만 아직까지 진척사항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과천도 마찬가지. 그리고 호매실 지구에서 봉담까지 연결된 노선도 그때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한테 너무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내용이 어쨌든 국가가 검토하겠다라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노선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는 호재로서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이것이 발표가 난다고 해서 당장 몇 개월 후에 오픈되는 것처럼 개통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은 너무 막연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3차가 있었고 4차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업은 국가가 보기에도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요청을 했겠죠. 그쪽에서도 보기에도 분명히 진행돼야 될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돌아다니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과 비교해 보면은 이 사업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근데 아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흔히 하는 말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부동산에서 들었다 그래서 이거 한대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 사업에 들어와 있는 것을 가지고 차라리 확률 게임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때 나와 있던 노선 중에 GTX-A 같은 경우는 착공했죠. 자, 이렇게 착공 단계가 좀 더 가까워 온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시고 4년마다 바뀌게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두시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동안 굉장히 불편했던 지역이 바뀌는 곳, 아마 지금까지도 그래서 가격대가 낮게 형성되어 있던 곳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이왕이면 초반에 이런 곳을 택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하는 종합반에서 이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한두 개를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금방까지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전 청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제가 분양가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을 꼭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기사에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감자탕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감자탕님은 안 들어오셔도 되는데 왜 제 거에 자꾸 들어오세요? 고수신데 왜 자꾸 들어오셔서 부담스럽게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사전 청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보죠.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문제는 분양가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22일자 기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현금 5억이 있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이란 제목으로 나왔는데 결국 흥행 관건은 분양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결국에는 똑같이 나오고 있다. 자,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사전 청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본 청약 시점의 가격대가 분명히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싼 가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비싼 가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도 또 역시 혹시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쯤에 대표적으로 하남 교산의 경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최소 8억 원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히 그 주변 시세 대비해서는 싸게 분양하는 건 맞겠지만 신혼 희망타운 정도가 8억 원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벌써 집을 사고도 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이 부분을 보면은 이분들한테는 상당히 높은 분양가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대출 규제도 같이 연결이 되겠지만 분명한 거는 분양가는 높아질 것이고 만약 그 옆에 있는 위례라든지 기타 나머지 지역들, 가밀이라든지 이런 쪽 지역에 아파트 가격이 그 본청약점까지 또 상승하게 된다면 그때 기준으로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왜 불용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자료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게 되게 많다. 물론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을 하셔도 좋겠지만 금방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분양가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 유치해 놓은 기사가 좀 이따가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연이어서 24일 날 또 이런 기사가 나왔죠. 분양가 9억 사전 청약 받으라고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물론 이 내용 때문에 오히려 신혼 청약들, 신혼 희망타운 부분 때문에 그동안 기다렸던 4050 세대들 되게 허탈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일단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중요한 거는 분양가 9억, 여기서는 약간은 8억이라고 9억이라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결국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을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26일자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분양 전환을 앞둔 공공임대 아파트 산정 기준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금 사전 청약을 하는 아파트와 다르게 10년 공공임대로 했다가 나중에 분양을 전환하는 건데 10년 전에 가격을 기준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다시 금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당연히 분양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감평을 상정하게 되고요. 분양가를 지금 기준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분양을 받을 때 보면 매우 높게 책정이 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주변에서 볼 땐 싼 가격인지 몰라도 이분들이 볼 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방법들을 보게 되면은요. 결국 그 시점에 직전 주변 가격을 근거로 인해서 책정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 방침은 여태까지 거의 변한 적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이 2018년도에 판교 공공임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분양가 여기서도 못 낮춘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사실상 주변 시세를 근거로 해서 책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번에 처음 실험 특공을 하시려고 하는 그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아예 처음부터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중간에 이 기사를 또 추가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 30대와 40, 50대가 이렇게 서로 누구는 이득이고 누구는 손해고 하는 것처럼 갈라진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84 기준으로 8억에서 10억 원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2년 후, 1년 후 만약에 본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주변 시세가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또 그 시세를 기준으로 7, 80% 기준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분양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혼특공을 계획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꼭 기억하신 상황에서 지금 현재 차라리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을 선택하는 게 낫지 오히려 그때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적에 넣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21년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청약지구의 분양가를 미리 본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나왔길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주변 시세가 다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인천 계양이 주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싸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위례라든지 의왕 청계라든지 이 보게 되면은 가격대가 비싸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남 교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책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상 분양가를 책정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시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예상 분양가도 분명히 올라간다는 사실. 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머릿속에 넣고 사전청약을 대비하시는 게 맞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청약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 부분에 너무 기대하시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나온 얘기가 또 이제 세금 규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세금 규제에 관련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풀 거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자, 일단 먼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4월 25일자 기사인데요.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세금 줄이는 것은 1주택자일 것이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나 거래세 중과는 그렇게 바뀌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죠. 뭐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집토끼를 지켜야 되니까. 문제는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이라도 완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부 집토끼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아마 이 당정 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부 당국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아마도 청와대 측하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죠. 이 둘 사이에 충돌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장에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도 이번 주인가요? 오늘인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또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한 걸로 내부에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는 제가 볼 때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집토끼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혜택을 기존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소급 적용을 하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들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되게 시끄러워진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세금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내용일 수는 있겠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실상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징성이 가장 큰 종부세,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뭐 9억이라고 하는 부분을 10억이라든지 또는 감면상한선을 6억에서 9억으로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찔끔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걱정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면 이거는 결국에는 민심을 더 크게 읽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마 거기까지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기사 내용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정부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혜택 축소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꼬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그 양도세와 취득세 부분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신뢰도가 떨어지고 반발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글쎄 이렇게 전면 개편으로 완전히 소급 적용해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예전으로 아무것도 안 주는 거 돌아간다? 이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먼저 해봅니다. 근데 뭐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을 한다고 해도 100%한 번도 맞은 적은 없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분명한 거는 우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많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반은 1주택자일 거고 반은 다주택자일 건데, 다주택자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 두 개를 가지고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요.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죠. 대치동 집값이 50억을 뚫었다라고 얘기하고 똘똘한 한 채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이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부분을 잠깐 한번 몇 개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랜드마크 단지가 신고가 행진이다. 많은 분들은 이 헤드라인만 보면서 와 부럽다 또는 50억이나 돼?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금방 말씀드렸던 랜드마크 단지의 신고가 행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80억 돌파, 그 다음에 대치가 50억 돌파,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반포 39억대 거래 잇따라.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들이 보통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때 보면 중심지부터 다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분위기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많은 그 지역 쪽으로 외부적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가격대가 높다라고 하는 신고가가 나오는 지역이 중심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다시 한번 이쪽에서 분위기를 뚫게 되면 이 움직임은 다시 한번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파도가 와서 외곽으로 밀려갔는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와서 외곽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파동이 글쎄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유세가 강화되자 대형이 인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자,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금 위에서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 각종 중과세로 인해서 한 채를 보유함으로 인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어떤 회피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선호도가 변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요.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변해서 차라리 집 안에 있을 바에는 넓은 집에 있는 게 더 좋다. 그런데 정부의 방침 자체가 똘똘한 한 채다. 그러면 이 내용은 중대형으로 분위기가 퍼져나갈 가능성이 여기서 유추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예전의 흐름을,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전원주택에 대한 붐이 되게 컸다가 막상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전원주택 붐이 살고 줄어들고 다시 서울과 신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졌던 게 2000년대 초반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러다가 다시 양도세 중과가 나오고 똘똘한 한 채라고 하면서 중대형에 대한 호기심이,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소형 아파트로 분위기가 넘어갔었던 상황이 지난장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장은 거꾸로 중대형에 대한 관심은 없었었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들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과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이 중대형 아파트 가격을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압구정동 80억도 마찬가지고 대치집값 50억도 마찬가지고 결국 중대형 아파트들의 가격대가 차라리 이게 낫다라고 하는 심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이 흐름은 또다시 옆으로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켜봐야 될 부분은 서울 지역에 있는 중대형 중에서 서울 중심부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그 옆에 있는 근접 지역과 외곽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외곽 지역의 중대형까지도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오늘 급하게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늦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었는데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요.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미국 집값 15년 내 최대폭으로 급증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기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곽 지역에 있는, 어차피 미국은 단독주택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있는 넓은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이 매우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었고요. 그 기사 내용에는 똑같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도심보다는 외곽 쪽에 있는, 코로나의 영향이 좀 없고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외곽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도 미국이든 한국이든 영향을 살짝 미치면서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진행될 가능성을 유추하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한 번쯤 중대형이라고 하는 아파트 대상물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물론 예전에 그 부지런 카페에서 저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마지막에는 중대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마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기사만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28일자 오늘 기사죠. 잠잠했던 익산 아파트도 올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딱 한 가지만 보이시죠? 익산 가란 얘기인가? 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지금 작년 12월 16일인가요? 17일 날 지방장애 조정지역 지정 이후에 지방장이 굉장히 주춤했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주춤했던 모습이 제가 KB 시세를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드리면서 요즘 들어선 조금 살아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지금 현재 서울과 수도권이 규제 지역이고 지방장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 지역에 있는 비규제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이 지금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기사를 뽑은 거고요. 너무 특정 지역에 집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시면서 판단할 문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6월이 지나고 7월이 경과하게 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의 매물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3법과 해당되는 또 하나의 그 법이 이번에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유추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면서 얘기하는 내용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머지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요.